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책입니다. 일요일 밤이 지나고 사실 지금 스튜디오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휴일인 일요일엔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여러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말하자면 보수 집권 플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무 거창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 문제들, 그 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짚어보되 가급적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비평가의 입장이지 직접 정치 일선에 나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아무리 말로 보수를 외치고 자유를 외쳐본들 못하겠습니까? 국가의 리더들, 그 중에서도 통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지식과 용기, 균형 감각과 결단력, 그리고 용인수를 꼽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소명의식은 당연히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은 지도자에겐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민 정부의 리더들에겐 이 국가를 경영할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이틀 전 토요일 동작동 국립묘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앞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서거 40주년 추도식이 열렸죠. 그 자리에 모처럼, 정말 모처럼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거가 이제 6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보수대 통합이 절체절명의 화두가 되어 있으니 누군들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가 말한 박정희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참이나 그 박정희 정신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맞다면 맞는 말이겠죠. 황 대표의 말처럼 박정희 시대 처절한 배고픔을 극복한 산업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을 꿈꿀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무도 박정희가 국부를 일으킨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수도를 놓을 돈조차 없을 정도로 본원적 자본이 전혀 없는 최빈국이었던 나라를 그는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대한 진보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4차례 5개년 경제개발계획 등 계획증진을 말할 것도 없이 산림녹화와 그린벨트 같은 환경정책, 새마을 사업, 그리고 빈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것뿐이 아니죠. 국민교육 현장에서 보듯이 획일적 교육까지 그는 완벽한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를 보수정당인 한국당이 추모하고 한국당이 그 맥을 잇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경기개발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에게는 정치적 자유보다 따뜻한 밥과 편히 잠들 수 있는 방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희는 그저 독재자로 역사에 남아있어야 했겠죠. 솔직히 역대 모든 문민정부는 박정희와 경쟁했습니다. 이미 죽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분과 경쟁한 것은 왜일까요? 자신도 박정희와 같이 이 민족에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역대 문민정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역사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하는 질문에 그들은 모두 오답을 써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기를 끄는 정책에 몰두했죠.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말하자면 5년이라는 짧은 임기에
박정희와 같은 업적을 경쟁했으니 그를 넘어설 수도 없었거니와 통치자들이 짧은 안목, 근시안적인 사고가 모든 것을 망치놓은 결과를 불러왔던 겁니다. 모든 문민정부가 임기 말에 가족과 측근이 부패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도저히 비견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녀가 내세운 건 놀랍게도 창조경제라고 하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슬로건에다가 좌파의 빈곤한 철학의 바탕을 둔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위에 터잡았던 생애 주기별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낭만적 대북 사고는 남북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죠. 자, 이제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박정희 시대 우리 경제는 16년간 평균 10.3%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10% 이상 성장한 해만 따져보아도 14.5%를 성장한 1969년, 그리고 14.8%를 성장한 1973년 등 무려 9번이나 됩니다. 9년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초고속 성장을 기록해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1인당 GDP가 1977년 마침내 $1000를 넘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듯 시절 얘기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런 성장은 계속됐습니다. 평균 10.1% 성장입니다. 1980년 오일 쇼크로 마이너스 1.7% 성장을 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성장은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8년 동안 무려 4차례나 10%가 넘는 성장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문민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군사 정권으로 평가받는 노태우 정부 때도 평균 9.1% 성장했습니다. 88년을 포함해 임기 5년 동안 2차례 10%가 넘는 성장을 했군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 성장률은 급속하게 추락합니다. 김영삼 정부 성장률은 7.8%죠. 아직까지는 군사 정권의 경제 가속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정 확대를 시작해서 거의 80조에 이르는 정부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매 정부마다 거의 2배씩 문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로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시작한 거죠. 역사에 자신의 족적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제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김대중 정부는요, 김영삼 정부 말 IMF 사태를 극복하면서 평균 5.5% 성장했습니다. 다시 성장률은 추락했죠. 그는 대북 정책 외엔 그래도 보수주의적인 경쟁관을 가졌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평균 성장률은 4.7%입니다. 외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성장률처럼 보이지만 그 무렵 세계적 화랑으로 아시아의 경쟁국들이 모두 비상한 시기였죠. 다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아시아의 사령 중에 우리가 성장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이 대만과 홍콩 경쟁국들은 평균 6, 7% 성장을 구가했는데 말입니다. 노무현 임기 중인 2006년 우리는 국민소득 $20,00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떨까요? 임기 초에 금융위기를 맞았죠. 그래도 그는 기업인 정신으로 누구보다 먼저 이 위기를 탈출하면서 평균 3.3% 성장했습니다. 그때 고환율 정책을 썼죠. 노무현 정부보다 성장률은 낮지만 당시 환경과 비교하면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평균 3.0%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가 그런데요. 실제 경제연구소 통계로는 2.6% 성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그때부터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이 중추였던 해운과 조선, 철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입니다. 한진해운은 무너졌죠.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낯선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2007년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긴 힘듭니다만 어떻든 3.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모두 3% 성장을 믿었죠. 정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2.8%로 줄어들다가 드디어 2.5% 성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2.7% 성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도로 2.7% 성장이라고 합시다.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에도 소비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때가 바로 작년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수출이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2.0% 성장률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곧 이어서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능책이었습니다.